김경수의 경제데이트 76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사 프로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인천 사시는군요. 예,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할까요? 네, 2부에서는 이제 지금도 또 시끄럽죠. 국정감사 기간 동안 또 네. 시끄러워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기한 이슈인데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이제 정규직화가 네. 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1일 이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에서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며 이를 이제 그 민주당 정부의 신고용 세습, 친노동 적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연일 이제 정치적 공세를 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 관심을 많이 끌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서울시에서는 이런 이제 정말 고용 세습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지금 의뢰를 한 상태고 레파토리네요. 감사원. 그 민주당을 제외한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바른미래당 등 이제 야 3당은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보니까 여기 또 뭐 108명에 포함 안 된 사람도 또 있어가지고 그게 또 문제다라고 이야기. 108명이 포함 안 됐다. 보니까 뭐 네. 인사처장의 부인이나 또 한국노총소속 노조위원장 아들도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또 뭐 여기 108명의 명단에 빠져 있어서 이런 건 뭐 속인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뭔 이야기입니까?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 서울교통공사가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거 언제 한 거예요?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올 봄에?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들어와서 네. 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왜 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뭐 해가지고 많이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지금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원래는 사실 이게 안전 업무 관련한 직종만 왜냐면 그때 그 사고 있었잖아요. 구역에서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게 정규직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처음에 원래 안전 업무 관련해서만 바꾸기로 하고 한 건데 이게 안전 업무 관련해서는 뭐 한 900명 조금 넘고 나머지 300명 정도가 또 이제 안전 업무가 아닌 직이 이제 또 정규직으로 바뀌어서 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뭐 채용 잔치를 한 거 아니냐, 네 돈 아니니까 흥청망청 막 친척들 이렇게 친척들이 이제 끼워넣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슈를 좀 걸어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려면은 이제 채용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이제 이거를 뽑으려고 하면 뭐 몇백 명 뽑는데 몇만 명씩 막 몰리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입사한 사람들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채용이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시험도 안 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마침 이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서 그때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임직원들과 같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그러니까 올 3월달에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이제 A를 네. 그 서울교통공사가 네. 3월달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네. 교통공사의 이른바 이제 그 정규직이나 어떤 임원들이나 이런 힘센 사람들이 네. 자기 친직척들을 예를 들어서 급하게 비정규직으로 이제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 비정규직이어도 공사면 사실 좋잖아요. 일반 회사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무기계약직으로 그것도 문제가 네, 될 수 있는 그쵸. 게 네. 그러니까 그 관계없이 네.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네. 그런 친인척이 비정규직으로 네. 계속 근무를 했었다라면은 또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의 또 이야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는 내부 정보를 네. 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친인척을 조사를 예를 들어서 올 1월 달이나 2월 달에 급하게 비정규직으로 예, 채용을 그런 경우-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또 다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진짜 완전 의도를 가지고 한 네, 거니까. 아니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런 식으로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는 네. 명백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그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 정책을 이른바 악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죠 조금. 네, 좀 약간 하다못해 그 전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더라면 그냥 친인척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비정규직 업무가 좀 필요하고 네, 근데 친인척이다 보니까 약간의 친인척의 어떤 메리트나 특혜를 줄 정도에 그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이렇게 전면 전환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이른바 이제 악용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자기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시켜놓고 올 3월 달에 그걸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그렇죠. 예, 이건 이제 그 민영사상 이렇게 처벌 대상으로 이렇게 충분히 네. 할 수가 있죠. 이게 다르죠. 그렇죠. 이 경우가 이 건이 지금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일단은 이 서울교통공사에서만이 요 정도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아직 이제 조사를 안 해서 모른다. 그렇죠. 이거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뭐 한국토지정보공사, 뭐 한전 KPS 이렇게 기관들이 여러 개가 많이 더 있는데 이거 전수조사하면 무조건 나온다. 근데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압박이 계속 들어가는 와중이라서 지금 근데 이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공사들이 공무기관이- 워낙 많잖아요. 사실은 이와 비슷한 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 경제대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뭐냐면 네. 기간제 교사의 정식 교사 네, 그거를 그거를 그거에- 추진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은 사람이 유은혜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그 투자하고 노력해가지고 이제 임용 시험 그쵸. 봐가지고 교사가 된 사람 뭐냐 뭐 이제 형평성이 이런 안 맞는다. 반말이 네.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에 이 자체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황당한 거였고 황당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좀 확대하면은 네. 이제 그 정규직이든지 비정규직이든지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이나 공무원 숫자를 확 늘린다고 하니 사실 지금 그 취업자 수가 뭐 마이너스네 줄어드네 어쩌네 그죠. 막 하고 말 나오는 거 원인 중에 하나도 네. 자발적 실업이 돼버리는 거죠. 다 공무원들 그게 공시적으로 네. 가버린다 이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이미 했잖아요. 하셨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나 경제부총리나 청와대가 반성하는 이야기 했나요? 아니요, 한 번도 비자발적 실업이 늘어난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시적으로 취업준비생으로 있는지조차도 아마 감이 없을 겁니다. 확 늘어났지 않아요? 확 늘어났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혼란이 지금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공공부문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공공부문만 아니고 이미 이제 고용세습. 그 문제는 사실 나온 지가 좀 오래됐죠.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현대자동차 민노총에서 나왔죠. 아, 그죠, 노조에서. 네.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나 네. 기아자동차나 뭐 이런 큰 강성노조들. 기업에서 강성노조 있는 데서 야 이렇게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을 아들이도 가서 이렇게 물려받아서 대를 네, 이어서 네. 근데 그때 그 노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회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해준다는데 니들이 왜 간섭이야? 뭐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좀 보니까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건데 1996년에 이제 국내 기업 조사를 했더니 한 850개 중에 33% 정도가 고용세습 조항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새누리당이 예전부터 좀 이렇게 계속 지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고용세습 조항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뭐 공청회도 하고 헌법이 위배되죠. 그렇죠. 예. 노동 고용 평등 노동의 평등 구간이 위배되죠. 근데 또 이게 사례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사실 뭐 독일이나 이런 데에 지역에 이제 대표되는 기업들 보면 약간 이렇게 장인하고 비슷한 기술이 필요한 직들은 세습 그건 비슷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습이라기보다는 네. 도제관계식의 그죠, 약간, 이른바 이제 이렇게 인력 양성 및 그 노동력 수급 그 시스템의 문제죠. 그렇죠. 지역의 기업이다 보니까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 관계가 될 수밖에 그걸 없는 거고. 이렇게 법에 의해서 네. 뭐 또는 그 노사 합의에 의해서 내 자식을 이렇게 내가 일한 회사에 그대로 이렇게 몇 % 아니면 네. 반드시 이렇게 채용을 한다라는 건 없다. 아예 그 다른 얘기죠. 아예 다른 그건 완전히 얘기죠. 다르죠. 네, 그건 네, 네. 미국 독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네, 네. 헌법이 위배되는 거죠. 네. 고용정책기본법에도 이제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네. 되죠. 그러니까 그 고발하면 다 문제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뭐 사측과 합의해서 한다라면 그건 예를 들어서 그쪽에 관심 있는 취업에 관심 있는 그 취업 희망자들이 이렇게 고발해서 소송을 걸면 돼요. 소송을 걸면 돼요. 그리고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의 진보라고 하는 데가 수국골통 못지않게 이게 정말로 웃겨요. 정말로 하는 행태들이 꼬라지가. 그냥 이익 집단이지 이익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전두환 정권 쓰러질 때 민주화에 대한 투쟁을 노동계가 또 많이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노동의 그 질이나 뭐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공이 크긴 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기득권화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걸림돌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이제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조선 봐보세요. 울산 지금 그 현대중공업 거의 박살나고 네. 박살나니까 울산 경제는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집값 팍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 그 기업 자체가 이렇게 세계 그 중국이나 이런 그 글로벌 경쟁에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뭐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고 뭐 사장이 뭐 호소문을 발표하고 그렇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그 말이 안 되죠. 자동차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자동차는 죽쓰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죠. 헛발질을 이렇게 그 무슨 저렇게 강남에 10조 원 줘가지고 그 한전부지 사서 그런 헛발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게 근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투성이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걸 또 이제 살려야 된다고 세금을 막 갖다 쏟아부어요. 그걸 살려야 된다고. 무슨 공사 세웠잖아요. 우리 몇 번 얘기했는데. 항만 해운항만 진흥 뭐 공사가 뭐 가지고 몇 조 원 쏟아붓네 어쩌네 하고 배를 뭐 사주네 어쩌네 뭐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뭐 이렇게 안 되니까는 어떻게 쓰든지 막 전기차나 수소차 막 팔아먹고 뭐 어떻게 띄워가지고라도 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그 이제 차세대의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 차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친환경 차를 이렇게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보급하는 건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그게 기업이 이제 휘청거리고 어려우니까 그걸 땜빵하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예를 들어 수소차 같으면 뭐 한 대 뭐 8억 원인데 그걸 7억을 보조를 해주고 1억에 사라. 뭐 무슨 수소차가 뭐 이렇게 벤츠나 BMW 뭐 최고급 차냐 이거예요. 그게 그 요새 벤츠라네. 수소차가 시범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비 뽑기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충전소 있어요, 근데?
그 충전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만 요거를 제비뽑기 해가지고 살 수 있더라고. 그래서 당첨만 되면 무조건 이건 이득이라고 그런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해가지고 또 그걸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뭐, 사람들 많네. 뭐 사서 써보면 알겠죠. 근데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앞으로 몇 년 안에 또는 10년 안에는 뭐 전기차든 수소차가 네. 뭐 보급이 이제 더 그쵸. 확산되겠죠. 네. 되지만 그게 어떤 그 앞을 향해서 앞을 이렇게 그 해치고 나가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지금 사업을 개판을 쳐가지고 그걸 땜빵하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쨌든 좀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온갖 곳에서 다 모순이.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칙과 불공정 행위를 서스럼없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가 어쨌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한다는 그러니까 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충격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나오면. 갈 때까지 다 갔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건가요?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거의 이제 반칙과 사실 이렇게 공사나 공적 부문은 젊은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이제 없는 친구들이 사실 거기 노량진 이런 데 가서 공부해서 들어간다라고 그쪽으로 많이 몰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냐라고 논란이 되니까 더 조금 분노하는 거. 그런 게 있는 그 아까 잠시 이제 그게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안전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뭐 아까 뭐 지하철 사고, 네네네. 그래서 구의역 사고 안전 때문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공항 관제사나 공항 보안이나 그거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다 민간 기업이 해요. 그렇죠. 아웃소싱.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에어버스 자회사 중에 심지어는 프랑스는 국방도 용병을 써서 하는데 사실 미국에도 용병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사실 그건 가깝죠. 모병제라고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이민 그 뭡니까 그 저 시민권? 시민권 그렇죠. 얻으려고. 그렇죠. 예, 그런 거.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전,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 안전을 되게 공공성이 있고 안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공공부문이 하거나 공무원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근데 주장하는 오히려 안전하고 공공성이 강할수록 이게 민간에게 맡기되 그 안전성과 공공성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안전성이나 공공성 부분에서 공무원이나 공공화해 가지고 사고 안 난 거 있어요? 사고 투성이에요. 그렇죠. 철도청이 사고 지금 엄청 내서 산재 사고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국군 저기 그 국방 거기서 애들 보내가지고 그 사고 나가서 이렇게 지금 뭐 억울해가지고 부모들이 항의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아 진짜 군대 사건 얘기만 들으면 진짜. 전부 군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군대의 모습이 어떤 하는 것은 굳이 거기가 정말로 국방 얼마나 공공적이고 그러니까 안위에 관한 거예요. 그 전부 공무원화 해야 돼. 그래서 다 군인 공무원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자식 보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사히 자식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고 자식이 병신돼가지고 나오고 평생 병신돼가지고 나오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군병 같은 경우에 계급으로 까가지고 규명도 안 되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 맞아요. 얘가 지금 해병대 있는데 그 저기 밑에 그 후임이 다쳐가지고 이제 훈련을 빡세게 했는데 이 대대장이 또 이제 그 옛날 사고 방식에 가지고 얘들이 녹초가 돼가지고 있는데 계속 돌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무슨 농구 시합이네 축구 시합이네 부대가 이제 또 대항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그 훈련 받아가지고 훈련 갔다가 와가지고 녹초가 돼서 쉬어도 못할 판국에 그 해병대나 특전사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대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인한 정신력 뭐 이런 거. 돌려가지고는 다리가 이제 다 부러졌든지 뭐 다쳤던가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군의관 이제 부대에서 군의관한테 이렇게 했는데
군인관이 별 꾀병이라고 하나? 옛날 말로 치면 아카진기. 아,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안 돼서 이제 그 민간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했어요. 근데 민간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너무 느꼈다고.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놔뒀냐라고 말을 해. 부모들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네. 부모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의과사 제대 뭐 이렇게 이런 말들 하고 있는데 근데 의과사 제대한다 한들 다시 자기 자식 멀쩡한 자식이 다리가 병신 돼가지고 의과사 제대 해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뭐 대대장 지가 뛰냐 이거예요. 저는 맨 하면 이제 집 차나 타고 다니죠. 그쵸. 배 나온 아저씨일 것 같은데 느낌에. 근데 그 미국 최근에 그 페이스북 보니까 미국의 3스타 장성이 배낭 메고 군장 딱 하고 맨 앞장서서 이렇게 그 훈련할 때 연합훈련 뭐 할 때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렇게 누가 띄었더라고요. 네. 물론 항상 그 이렇게 지휘관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게 군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해라라는 그 사고 방식이 너무 싫어요. 이게 그 공공부문 여기서 무슨 형성이고 무슨 전투력 향상이고 첨단 군의 현대화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 안 하는 사람 공공부문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놀려고 민간으로 넘겨보세요. 순식간에 그냥 그 절반 이하로도 그 이상의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은 저 얘기를 하잖아요. 민간으로 넘기면 투자를 안 해서 이렇게 부실해진다. 사람들한테 돈도 안 주니까 이게 막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한두 번 예를 들어서 영국 이제 철도 민영화 해가지고 초창기 때 그때 이제 그것도 민영화를 이렇게 왜 했냐 또 너무 거기가 비효율이 커서 너무 이게 공무원 공공 철도 해가지고 개판이 돼버려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서비스는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민영화를 팔아가지고 이제 빚도 갚고 이제 서비스를 개선한다라고 해서 민영화를 했는데 초창기 때는 그 공공 그 부분에서 경영하던 그런 그 사고 방식을 그대로 민간 기업이 여기 그냥 내가 여기서 어떻게 쓰든지 좀 빨리 빼먹어야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투자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또 미국의 이제 이렇게 발전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민영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자유화를 했어요. 자유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떨어지니까 이익을 내려고 이제 설비 투자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 이거예요. 적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생겨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좋았는데 이제 이익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설비 투자를 이렇게 좀 줄여버리니까 그래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했어요. 뭐 그 이후에 사고가 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계속 영국이 국영철도나 또 미국이 이렇게 자유화를 안 하고 했더라면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되겠죠. 영국은 이제 철도 못 타요. 한국도 봐보세요. 지금 KTX 같은 경우 그 STR인가 뭔가 수소철도 하나 생기니까 금방 달라졌잖아요. 서비스 달라졌어요. 쓰는 역도 달라지고 전에는 완전히 서울역에서만 경부선 가고 용산에서만 호남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용산에서도 경부, 호남선 가고 그다음에 서울역에서도 2개 다 가고 서비스도 확 달라지고 경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다시 합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높은 사람이 또 거기 사장으로 가나? 그러니까 이제 그 민영화를 해도 한국은 이제 가짜 민영화를 하죠. 그렇죠. 특히 한전 몇 번 말씀하셨지만 가짜 민영화를 하죠. 그래서 그 민영화를 하는 척하면서 사장은 다 정치인이나 공무원, 관료 출신들이 다 가서 사장하고 임원하고 하고 물론 이제 공기업이면 당연히 자기들 밥그릇이고. 자기들 선거 사무원들 뭐 감사를 보내고 뭐. 민간의 어떤 전문 경영인이나 전문가들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편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공공성이나 어떤 그 공익성, 공무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이나 어떤 토론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 이른바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이른바 전통적으로 이렇게 빼먹기당. 이쪽은 그런 공공부문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밥그릇으로서 빼먹는 그 이제 창구로 이렇게 여겨왔고, 날 자리 나눠 먹게 하고 뭐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렇게 진보라고 하는 쪽은 역시 그 공공부문이 또 자기들의 그 합법적인 밥그릇,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자리 나눠 먹게 하는 밥그릇이고, 그 다음에, 이른바 자기들의 이제 그 표 얻는 수단. 표 얻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계속 악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계가 거의 지금 작은 정부, 그 다음에 그 민간 부분의 확대, 민간 공공이나 정부 민영화. 부분의 민영화 이런 쪽으로 TJ 때부터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혼나가지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또 공기업의 민영화를 확 밀어붙였는데, 그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 거꾸로 정반대로 이제 오히려 민간이 실패를 해서 민간 그 부분에 이제 그 공기업화, 공론화 이런 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하면서 그때는 공기업 민영화 왜 했냐 이거예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해놨다.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비서실장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사회수석인가 하고 민정수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이빨 몽땅 다 빠져쳐가지고 잠깐 이제 히말라야로 이렇게 트레킹 쉬러 갔었는데 그때 탄핵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때 탄핵 때 다시 이제 변호인단으로 하면서 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복귀하면서 그때 다시 이제 그 비서실장으로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아니고 지금 문재인 씨가 그 비서실장 했던 게 그 2년 절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때잖아. 2004년인가? 그때는 무슨 사회수석인가? 사회수석 민정수석. 민정수석. 네. 2005년부터 한 건가요? 네, 그럴 겁니다. 절반 정도를 비서실장을 했고. 별명이 이때 민정수석 할 때 왕수석. 그때 지금 그 전에 국회의장인가 뭔가 했던 그 문희상이라는 사람이 초대 비서실장을 했었죠 원래.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하고 연세대 그 문희상이라는 사람이 그때 나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왔었어요. 선생님한테요? 네, 감사 편지를 보내왔었어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노무현 정부가 해야 될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직접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많이 있지만. 선생님 저한테 다 주시면 제가 스캔해가지고 한번. 어디 근데 버렸을 거예요. 보관을 하다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뭐 이현재 씨가 쓴 편지는 저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그 정리하면서 다 버렸던지 아니면 어디 뭔가 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저한테 다 주세요 그냥.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공공부문이든 정부 부문이든 정치권이든 이렇게 이른바 그 대기업 노조, 귀족 노조든 본질은 똑같아요. 이익단체. 본질은 똑같아요. 무슨 뭐 국민이네 서민이네 뭐 민주주의네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한심하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바꾸지 않는 한은 한국이 지금 거의 막장 상태에 와 있다라고 봐야 돼.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건 거의 이건 정말로 그 후진국에서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비리는 진짜. 후진국에서나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상상 못해요. 예전에 그 조선시대도 노비들 일자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거의 막장에 와 있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 놓고 말하면 얼마만큼 일자리 그렇게 그 기득권화되는 사람들조차도 일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렇네요. 불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반칙과 불법과
이렇게 꼼수로 자기 자식들이나 어떤 그런 친인척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가 하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반증을 해주고 있죠. 네. 그러니 이도저도 아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그 자식들은 좀 실업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오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순신 프로젝트가 그 젊은 청년 자식들의 일거리 창출 프로젝트 중에 하나 또 아니겠어요? 이게 선생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2014년 전에는 뭐 일자리 이런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근데 정책 아카데미에서 사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제일 핵심이고 시작했는데 그때 그때 갑자기 일자리. 다 그러죠.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제목만 따가지고 가고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지금 또 엉망진창으로 막. 그러니까 나가지고. 1기하고 2기 중에 스파이가 있다니까. 제대로 안 듣고 와가지고.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순신 프로젝트에 한번 그 참여를 해보시면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이제 그 속을 만큼 속았어. 이놈 시켜봐도 똑같고 저놈 시켜봐도 똑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저 한번 믿어보시고 이순신 프로젝트에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대 일자리 원하는 20대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소득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 30대, 40대, 50대 명태로 불안하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해야 되고 하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경쟁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경쟁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바로 내가 이 직장에서 그만두더라도 또 새로운 직장에서 바로 내가 보다도 기존의 일자리보다도 나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대 고령 세대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마찬가지. 정말로 이제 60대 빈곤 이도주 다니고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아파트 경비나 80만 원 겨우 뭐 90만 원 이렇게 받고 이렇게 전전긍긍해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든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시면 그 60대 이상의 그 고령 세대들에 대해서도 일할 의욕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월급을 받고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져봐야 본전이야. 한번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사기치고 속았으니까 한 번 더 속는다 셈치고 한번 이순신 프로젝트 해보시라 이거예요. 소장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런 정책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한번 정말로 그런지 궁금하시면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한번 와보세요. 와서 청강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세대 모든 세대들에 걸쳐서 일자리라는 것이 정말로 앞길이 막혀가지고 뒤로 되돌아가는 식으로 왼쪽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오른쪽 호주머니로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 그런 사기치는 식의 일자리는 절대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앞길이 막혀가지고 왼쪽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거나 미래 자식 세대들한테서 빚으로 돈을 끌어 당겨와가지고 지금 땜질을 하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이죠. 사실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잖아요. 네. 유일한 해결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이 중요하죠. 앞길이 막혀가지고 그냥 꼼수로
비지를 당겨가지고 아니면 왼쪽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로 이렇게 눈속이만 하는 그런 식으로는 전부 머지않아서 다 벼랑 끝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한번 속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저한테 속았다 셈 치고 이순신 프로젝트 같이 해보시라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앞을 뚫고 나아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한번 이순신 프로젝트에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30대가 40대 50대가 됐건 60대 이상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계층이든지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와 보십시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6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봄에 처음 열렸던 정치 아카데미 제1기 수료생 덕성입니다. 2년 전 지금이네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지방에서 12주 연속으로 매주 토요일 서울로 올라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매주 토요일을 기다렸던 기억은 납니다. 왜냐하면 정치 아카데미는 제가 좋아할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그리고 말하기입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란 정치 아카데미에서는 그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기존 매체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제가 얼마나 타인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고 있었나를 깨닫게 되죠.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 그러한 내용을 접하게 될 때마다 그래, 이 맛에 여기로 오는 거지, 그래, 이게 공부하는 거지라며 정말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말하기는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항상 조용히 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씩 다큐에서 선진국의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수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식 수업을 한 것을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아마도 우린 주의식 교육을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말을 해서 틀리는 것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아카데미에서 토론식 수업을 해봤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프로젝트와 정치 아카데미 수료생 저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합니다.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보수와 진보 프레임이 갇히지 않으신 분, 그리고 구세주 같은 인물이 나타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그런 시대착오적 인물론에 이젠 더 이상 빠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정치 아카데미 참가해 보세요. 선뜻 망설여지신다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청각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어 스스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